식구와 줄거리. 갑작스런 이폴리트의 곤충 자살이 시도되고 그것이 불발로 끝나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한다. 아침 7시에 초록 벤치에서 공작과 만난 아글라야는 공작에게 자신을 데리고 떠나달라고 부탁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랑과 연민이 미묘하게 얽힌 나스타샤와 공작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글라야를 찾아 나선 리자베타 부인이 나타난다. 자기 집에 들어서자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첫 번째 방에서 걸음을 멈춰버렸다. 맥이 탁 풀린 듯이 그 이상 걸어 들어갈 수 없어서 소파에 주저앉은 채 공작에게 의자조차 권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주 넓은 그 방 안에는 한가운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도 있었으며 창문 옆 선반 위에는 갖가지 꽃이 소담스럽게 꽂혀 있었고 뒤쪽 벽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달려 있었다. 알렉산드라와 아젤라이다가 곧 방으로 들어와서 의아스런 표정으로 공작과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딸들은 보통 아침 9시쯤에 일어났다. 아글라야 혼자만이 2, 3일 전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위해 정원에 나가기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7시에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빨라야 8시경에나 일어났던 것이었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 때문에 정말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이제는 아글라야가 일어났으려니 생각하고 정원에서 딸과 만나려고 일부러 8시경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아글라야는 정원에도 침실에도 없었다. 부인은 몹시 놀라 딸들을 깨웠다. 아글라야가 7시도 되기 전에 공원에 나갔다는 말을 하녀에게 듣자 언니들은 공상가인 동생의 새로운 공상을 비웃으면서 아글라야를 찾으러 공원에 갔다가는 공연히 그 애한테 핀잔만 당할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주의를 주었었다. 그리고 지금쯤은 책을 들고 녹색 벤치에 앉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흘 전에 S공작이 그 벤치 근처의 경치는 하나도 특이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해서 아글라야와 말다툼이 벌어질 뻔한 일이 있었으니까 라고 덧붙였다. 자기 딸과 공작의 미래 장면을 발견한 데다 딸의 괴이한 말을 듣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다. 그러나 자기가 공작을 데리고 와서 생각해보니 공연한 짓을 했다는 후회가 오는 것이었다. 아글라야가 공원에서 공작을 만나 얘기를 좀 했다기로써니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설사 그들끼리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다는 건가. 공장님, 마침내 부인은 기운을 내서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집에 데리고 왔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어제 일 뒤로는 오랫동안 당신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녀는 말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렇지만 당신도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와 만났는지 몹시 알고 싶으시죠? 공작은 지극히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물론 궁금하지요. 부인은 발끈 성을 냈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를 한데도 겁날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무도 모욕하지 않으며 누구도 모욕하려 한 일은 없으니까요.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 모욕은 무슨 모욕입니까? 당신은 어머니신데요. 우리가 7시 정각에 녹색 벤치에서 만난 것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제의에 의한 겁니다. 어쩌녁에 나는 그녀로부터 어떤 중대한 문제에 관해 나를 만나서 의논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들은 약속 시간에 만나서 1시간 내내 아글라야 이바노브나의 일신상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야 물론 그것뿐이겠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위험스럽게 말을 받았다. 잘 말하셨어요, 공장님. 느닷없이 아글라야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비열한 거짓말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여자로 인정하셨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어요.
엄마, 이젠 됐죠. 그렇지 않으면 물어볼 말이 더 있나요? 너도 알다시피 너는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여태까지 내 앞에서 얼굴을 붉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너는 기뻐하는지도 모르지만 부인은 신랄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공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함없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공작은 이내 좌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말없이 나가버렸다. 알렉산드라와 아젤라이다는 빙긋 웃으며 무엇인지 서로 소곤거렸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무섭게 딸들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우리는 단지 하고 아젤라이다가 웃었다. 공장님이 인사하는 모습이 전에 없이 멋지다고 생각해서 웃었을 뿐이에요. 여느 땐 우습게 하더니 뜻밖에도 오늘은 마치 예브게니 파블로비치처럼 우아한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교양이지 댄스 교사의 허례는 아니야. 하고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격언 같은 말을 하고는 아글라야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9시쯤에 집에 돌아온 공작은 테라스에서 베라 루키아노브나와 하녀를 만났다. 그들은 청소 도구들을 들고 어쩌녁에 벌어졌던 주연의 뒤를 정리하고 있었다. 돌아오실 때까지 소재가 끝나서 다행이에요. 베라가 기쁜 듯이 말했다. 잘 잤어요. 조금 어지럽군. 잠을 못 잤더니 한잠 잤으면 좋겠는데. 어제처럼 여기 테라스에서 주무시겠어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잠을 깨우지 않도록 내가 일러 놓겠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출타하셨어요. 하녀는 먼저 밖으로 나갔다. 베라도 그 뒤를 따라 나가려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되돌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공작에게 가까이 갔다. 공장님, 그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젠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물론이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비웃지 말아주세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해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할 테니 안심해요. 나도 무척 어리석군요. 당신 같은 분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하며 베라는 얼굴을 붉혔다. 당신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녀는 밖으로 나가려고 반쯤 몸을 돌리면서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래도 눈만은 아주 멋지게 보여요. 행복한 것 같이. 정말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까? 공작은 생기를 띠고 물으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나 항상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예의도 차리지 않던 베라가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웃음소리와 함께 황급히 방을 나가버렸다. 어쩌면 저렇게 귀여울까? 공작은 그렇게 생각했으나 곧 그녀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소파와 탁자가 놓여있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10분가량 앉아 있었으나 갑자기 두렵고 불안해져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세 통의 편지를 꺼냈다. 그러나 다시 문이 열리며 콜야가 들어왔다. 공작은 편지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잠시나마 괴로움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는 듯이 보였다. 한바탕 소동을 치렀군요. 콜야는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하듯이 다짜고짜로 본론에 들어갔다. 당신은 이폴리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나 콜야, 나는 지금 피곤하고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가? 자고 있어요. 아마 2시간쯤은 더 잘 거예요. 당신이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다가 돌아오신 것은 나도 이해할 만합니다. 물론 흥분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가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베라가 방금 말하더군요.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잠깐 들어왔죠. 나도 2시간 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방금 코스차 레베제프와 교대를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브루도프스키는 돌아갔습니다. 누우시죠, 공장님. 나는 어쩌녁엔 정말 놀랐어요. 그야 물론이지. 모든 것이. 아니, 그게 아닙니다, 공장님. 나는 그 해명에 놀랐단 말입니다. 특히 신과 내세에 대해서 쓴 그 대목에서 말이에요.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굉장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공작은 다정스럽게 콜야를 바라보았다. 그는 물론 한시바삐 이 굉장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공작을 찾아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만일 그것이 볼테르나 루소나 부르동이 쓴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경탄하지 않고 진지하게 읽었겠지요. 10분밖에 못 산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인간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실로 장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질이 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독자성입니다. 최고의 용감성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정신력입니다. 이러한 사건 뒤에 뇌관을 일부러 꽂지 않았다고 단정한다는 건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공장님, 어쩌녁에 이폴리트가 능청스럽게 나를 속인 것을 기억하시죠? 나는 그를 도와준 일도 없으려니와 곤충 같은 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챙겼기 때문에 벼랑간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갑자기 당황했던 거예요. 베라가 그러던데 당신은 그 사람을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다죠. 이젠 염려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간밤에 누가 그 방에 있었지? 나와 코스차 레베제프와 브루도프스키가 거기 있었습니다. 켈레르는 잠깐 와서 앉아 있다가 곧 레베제프의 방으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우리들 방에는 누울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페르드 이시첸코 역시 레베제프의 방에서 자고 오늘 아침 7시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줄곧 레베제프의 방에 붙어 계셨지만 지금은 나가버렸어요. 레베제프는 아마 당신을 곧 만나러 올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신을 찾느라 나한테 2번이나 물어봤으니까요. 들여보낼까요? 들여보내지 말까요? 당신이 주무실 생각이시라면 그럼 나도 가서 자야겠어요. 아참,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새벽 6시쯤에 브로도프스키가 교대를 하자고 깨우더군요. 그래서 잠깐 바람을 쐬고 들어오려고 바깥으로 나갔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여전히 취해가지고 기둥처럼 내 옆에 버티고 서 계시더니 한참 만에야 겨우 알아보고는 나를 껴안으며 환자는 괜찮니? 어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상황을 말씀드렸지요. 거참 다행이구나. 헌데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일부러 이리로 온 것은 너한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니라 페르드 이시첸코 앞에서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공장님. 정말인가?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찌하든 매일 반이야. 그렇죠. 매일 반이에요. 우리는 비밀공제 조합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장군이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나를 깨우러 왔다는 말을 듣고 놀랐었죠. 페르드 이시첸코는 돌아갔다고 했지. 7시에 나한테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나는 간호를 하고 있었지요. 그 사람 말로는 빌킨네 집에 가서 자야겠다더군요. 빌킨이라는 사람은 이 근처에 사는 주정뱅이에요. 그럼 가봐야겠어요. 아니, 저게 누구야? 레베제프가 왔군요. 공장님은 지금 주무시고 싶다니까. 루키안 치모페이치, 나중에 오시오. 잠깐만 공장님. 내가 보기엔 지극히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레베제프는 잠옷 심각한 어조로 소곤거리듯 이렇게 말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밖에서 돌아오는 길로 자기 방에는 들르지도 않고 공작한테 왔기 때문에 손에는 아직도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근심에 쌓여 있었고
매우 기이한 위험 있는 얼굴을 띠고 있었다. 공작은 그에게 앉으라고 했다. 나를 2번이나 찾아왔었다고요. 어쩌녁 일 때문에 아직 걱정하고 계신가 보군요. 당신은 그 녀석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공장님, 아닙니다. 어젠 정신이 혼란해서. 그러나 오늘은 당신의 의견을 반박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콘트레, 뭐라고 말했죠? 콘트레카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말들처럼 러시아어에 가까워진 프랑스어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이것을 옳은 용법이라고 고집할 의사는 없습니다. 레베제프, 무엇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점잔을 빼는 거죠? 말을 하면서도 운을 맞추듯이. 공작은 피식 웃었다.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 하고 레베제프는 잠옷 엄숙한 어조로 콜야에게 말했다. 나는 공장님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알겠어요. 알겠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안녕히 계세요, 공장님. 콜야는 즉시 나가버렸다. 저애는 눈치가 빨라서 좋다니까요. 레베제프는 콜야가 나간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 명랑하거든요. 그런데 공장님,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나는 굉장한 재난을 만났습니다. 어쩌녁인지 오늘 새벽인지 분명한 시간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호주머니에서 400루블이 없어졌어요. 아주 단단히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고 레베제프는 순웃음을 띠며 덧붙였다. 400루블을 분실했단 말이군요. 거참 안 됐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정직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나 같은 가난한 사람에겐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술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실은 어제 오후 5시에 어느 채무자한테서 400루블을 받아가지고 기차로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갑은 호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외출용 예복을 프로코트로 갈아입을 때 그 돈은 내 몸에 지니고 있고 싶어서 프로코트에 넣었습니다. 그 돈은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인이 오면 건네주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루키안 치모페이치, 당신이 길금속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려준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소 밑에는 내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식구들은 늘고 해서. 이것만은 확실히 해둡니다만 어디까지나 정당한 이자를 받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대리인은 오지 않고 얼마 후에 그 불행한 젊은이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으므로 나는 벌써 그때부터 기분이 얼근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차를 마셨지요. 그리고 나는 자기 앞에 파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공연히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늦어서 켈레르가 들어오더니 오늘이 당신의 생일이란 말을 하며 샴페인을 내오라고 하더군요. 존경하는 공장님, 나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장님께서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로서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장님을 한층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입고 있던 낡은 프로코트를 벗어버리고 외출에서 돌아와 벗어놓은 예복으로 갈아입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요. 공장님, 당신께서도 실제로 내가 간밤에 외출복을 입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을 때 프로코트에 든 돈을 꺼내는 걸 그만 깜빡 잊었단 말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우선 그 사람의 지혜부터 빼앗아 버리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미친 듯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프로코트를 만져보았지요. 헌데 주머니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거 참 불쾌한 일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쾌한 일입니다.
당신은 즉석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셨군요. 능청스럽게 레베제프는 덧붙였다. 아니, 뭐라고요? 그렇지만 공작은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기더니 혹시 농담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하고 심각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면요, 농담이라뇨. 그런데 당신은 또 한 가지 발견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두시오, 레베제프.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치중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당신이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치중에는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공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프로코트를 벗을 때 주머니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면 떨어뜨린 물건은 마루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책상 서랍 같은 데 넣어두지는 않았을까요?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웬만한 데는 전부 뒤져보았어요. 그렇지만 어디다 지갑을 감추었거나 서랍 같은 데 넣어두지 않은 것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장롱도 열어보았나요? 제일 먼저 열어봤지요. 오늘 그것을 한두 번 열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걸 장롱에다 넣어두겠습니까? 존경하는 공장님. 레베제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몹시 염려되는군요. 누군가 방바닥에 떨어진 것을 집어 가졌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주머니에 든 것을 꺼내 가졌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참으로 불쾌한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당신의 정확한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에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루키안 치모페이치, 지금은 그런 농담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그보다도 농담이라뇨. 레베제프는 손뼉을 탁 치며 외쳤다. 뭐 좋습니다. 나는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딴 사람들의 일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누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건 지극히 곤란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첫째, 하녀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녀는 줄곧 부엌에만 붙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겁니다. 손님들 중에 누구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만일 훔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녁에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밤늦게까지나 아침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혀. 브루도프스키와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는 당연히 여기서 제외됩니다. 두 사람 다 내 방엔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이죠.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당신 방에서 잔 사람은 누굽니까? 나까지 합해서 4사람입니다. 나와 장군과 켈레르와 페르드 이시첸코였지요. 결국 이 4사람 중에 하나겠죠. 말하자면 3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누가 그런 짓을? 나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그 수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공장님, 내가 내 돈을 훔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레베제프, 이거야 어디 감질이 나서 들을 수가 있어. 하고 공작이 참다 못해 소리쳤다. 요점만 간단히 말해봐요. 무슨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3사람이 남은 셈이지요. 첫째, 켈레르로 말하면 아무데나 마구 떠돌아다니는 주객으로 말하자면 자유주의자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상으로는 자유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라기보다는 기사적인 성격이 더 강한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방에서 자고 있다가 마룻바닥에서는 못 자겠다는 이유로 밤중에 내 방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의심합니까? 의심했지요. 나는 7시가 좀 지나서 미치광이처럼 자리를 차고 일어나 내 머리맡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는 장군을 깨웠습니다. 페르드 이시첸코는 언제 갔는지 이상스럽게도 벌써 방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단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마치 통나무처럼 팔다리를 쭉 뻗고서 자고 있는 켈레르의 몸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위 옷을 완전히 뒤져봤습니다만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멍이 뚫리지 않은 호주머니는 하나도 없는 형편이었지요. 푸른빛 줄무늬 무명 손수건도 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어느 집 하녀한테서 받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의 말이 쓰여있는 연애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도 아시는 그 신문의 문예란 기사를 오린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장군은 무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그 자신을 깨워서 앉혔더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입을 뻐끔히 벌린 그 멍청한 표정이란 꼭 얼빠진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우 기쁘군요. 공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나는 그 사람이 걱정되었는데. 걱정되었다고요. 거기에 대한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고 레베제프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공작은 말을 더듬었다. 걱정이 되었다는 건 내가 어리석게 한 말입니다. 레베제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시오. 공장님, 당신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가슴속 깊이. 여긴 무덤과도 같지요. 모자를 가슴에 갖다 대며 레베제프는 감동 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페르드 이시첸코한테 혐의를 걸게 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고 레베제프는 공작을 쳐다보며 나직이 물었다. 하긴 그렇군요. 누가 또... 그럼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야 있지요. 첫째로는 7시에, 아니 7시도 못 되어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긴. 콜야가 그러더군요. 그는 콜야가 있는 방에 나타나서 잠을 더 자러 간다고 했다더군요. 누구네 집인지 잊었는데 하여간 친구네 집이겠지요. 빌킨네 집입니다. 그럼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가 벌써 당신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군요. 도난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던데요. 그 애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당분간 이 사건을 비밀에 붙여두기로 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는 빌킨네 집에 갔습니다. 조금도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기는 아무 용무도 없이 술꾼이 자기와 똑같은 술꾼의 집에 간다는 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바로 실마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집을 나갈 때 분명히 행방을 밝히고 갔습니다. 공장님, 특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왜 자기의 행방을 밝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부러 니콜라이 아르달리오노비치를 찾아가서 빌킨네 집에 자러 간다고 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가 빌킨네 집에 가는 것에 그따위 친구의 일에 흥미를 느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일부러 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 점이 교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들의 개교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이죠. 행방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일 리 없지 않은가. 도둑놈이라면 자기가 어딜 간다고 말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다시 말해서 혐의를 피하고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워보려는 헛된 개교지요. 아시겠어요, 공장님? 알겠어요. 아주 잘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겠어요. 둘째 증거는 그의 발자취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되었고 말해놓고 간 주소가 거짓이었단 말입니다. 1시간 후에 즉 8시쯤에 나는 빌킨네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저쪽 5번가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는 페르드 이시첸코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 집 하녀인 김어거리 노파를 붙잡고 간신히 알아낸 바에 의하면 1시간쯤 전에 실제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초인종까지 부숴놓고 간 사람이 있었지만 노파는 주인인 빌킨 씨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기는 노파 자신이 일어나기가 싫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일도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모두 그것뿐입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장님,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의심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레베제프는 마치 무엇을 하소연하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무엇인가 교활한 냉소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또 한 번 방안과 서랍을 구석구석 찾아보시오. 공작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수심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하고 레베제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은 프로코트를 갈아입었소? 공작은 답답한 듯이 탁자를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옛날 희극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 질문이시로군요. 그러나 존경하는 공장님, 당신은 나의 불행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범인에 대해서, 그 몹쓸 페르드 이시첸코에 대해서 더욱 염려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을 쓰지 않을 수가 없군요. 무엇인지 초조하고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공작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일 당신이 페르드 이시첸코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면 말이오. 공장님, 존경하는 공장님, 그러면 대체 누가 그랬단 말씀입니까? 레베제프는 애원하듯 몸을 비꼬며 말했다. 그 사람 말고 달리 혐의를 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증거는 세 가지가 되는 셈이죠. 사실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브로도프스키를 의심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결국 장군을 의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공작은 성난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물론 무례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아니 장군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과 범인의 종족을 찾아서 빌킨네 집에 갈 때 말입니다. 참, 당신에게 꼭 부탁드려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을 잃어버린 후 제일 먼저 그 사람을 깨웠을 때 그 사람은 나보다 더욱 놀라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하더니만 나중에는 굉장히 분개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나도 그가 그렇게까지 흥분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하기는 줄곧 허풍을 떠는 약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상한 감정의 소유자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두뇌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진성으로 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지요. 공장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미력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애정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빌킨네 집으로 가다가 장군은 돌연 길 한복판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프로코토 앞자락을 확 벌려 가슴을 내보이며 나도 수색하게, 켈레르의 몸은 수색했으면서 왜 나는 수색하지 않느냐 말이야.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네 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창백한 얼굴을 해가지고 팔다리를 후들후들 떨더군요. 그는 매우 준엄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것 보세요, 장군님. 만일 다른 누군가가 범인으로 당신을 지목한다면 나는 즉석에서 내 손으로 내 목을 잘라 그것을 커다란 접시에 담아서 당신한테 혐의를 두는 놈한테 나 자신이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이 목이 보이시죠? 이 목으로 나는 당신의 결백성을 보증하겠습니다. 아니, 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길 한가운데서 나를 껴안고 마구 눈물을 흘리면서 기침도 하지 못할 만큼 제 가슴을 꼭 껴안으며 이처럼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내게 지금 남아있는 친구라고는 자네 한 사람뿐이야 라는 거예요. 참으로 감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특이한 일화가 소개됐지요. 젊었을 때에도 한 번은 그가 5만 루블 분실 사건에 혐의를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불타고 있는 집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의심하고 있던 백작과 그 당시 아직 출가 전의 처녀였던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를 화염 속에서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작은 그 사람을 포옹하고 즉석에서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와의 결혼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분실했던 돈이 든 금고가 잿더미 속에서 나왔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밀 자물쇠가 달린 영국식 철제 금고였는데 어쩌다가 아무도 모르게 마루 밑으로 떨어져 들어갔던 것이 오직 그 화재 때문에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나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얘기를 할 때는 심지어 울기까지 하더군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아주 정숙한 부인이십니다. 비록 나한테는 적의를 품고 계시지만 당신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거의 안면이 없지요. 그러나 가까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분 앞에서 변명만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내가 자신의 주인을 술망나니로 만든다고 해서 불평이 대단하신 모양입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못된 버릇을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을 못된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내게 있어 의기상통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맹세코 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감상적인 방법 한 가지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요즘 그 사람은 그 대위 부인한테는 아주 발길을 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척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일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신음할 때도 있으니까요. 더욱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구두를 신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꼭 그 시간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에겐 돈이라곤 한 푼도 없지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돈을 갖지 않고 맨손으로 그 여자를 찾아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공장님, 당신한테 돈을 좀 꿔달라는 말은 하지 않던가요? 아니, 꿔달란 적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가 보죠. 돈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못하는 겁니다. 나한테도 공장님께 좀 부탁을 해봐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요컨대 부끄러운 거예요. 당신이 그에게 돈을 구워준 지가 며칠 안 되었을 뿐더러 또 부탁해봐야 당신이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로서 고백한 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한테 돈을 꿔주지 않았습니까? 공장님, 존경하는 공장님, 돈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아니, 과장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만은 빼놓고 열병이든 종기든 천식이든 무엇이든지 참아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드시 그만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지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파멸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돈을 구워준단 말이로군요. 아니, 아닙니다. 돈을 구워준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구워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을 자제시키며 개조하려는 뜻에서지요. 이번에 내가 페테르부르크에 간다니까 함께 가겠다고 귀찮게 졸라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페르드 이시첸코 씨의 뒤를 쫓아 페테르부르크로 갈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그리로 갔으리라는 건 틀림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군은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 야단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그는 슬그머니 나를 빼돌리고 대위 부인을 찾아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러 나는 그 사람을 놓아줄 작정입니다. 하기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면 서로 딴 방향으로 갈라져서 페르드 이시첸코를 찾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요. 나는 그렇게 그를 놓아주었다가 나중에 청천벽력과 같이 대위 부인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으로서 장군에게 창피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동만은 일으키지 마시오, 레베제프 씨. 제발 소동만은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오. 공작은 낮은 소리로 불안한 빛을 띠며 이렇게 말했다. 소동은 무슨 소동입니까? 그저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어 어떤 얼굴을 하는가 보기 위해서지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만 보아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공장님, 특히 장군과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공장님, 비록 내 재난이 이렇게 크지만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개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장님, 실은 당신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볼긴 장군 댁과 안면이 있을 뿐더러
그 집에 하수까지 한 일이 있으니까 선량하신 공장님, 만일 당신이 장군과 또한 그의 행복을 위해 나를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뭐라고요? 어떻게 돕죠, 레베제프?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소.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힘을 빌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장군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가정의 품 안에서 장군을 감시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녀와 안면이 없으므로 그 외에도 온 정열을 기울여 당신을 존경해 마지 않는 콜야 역시 이 일에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에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를 그런 문제에 끌어들이다니. 그건 당치도 않은 소리요. 물론 콜야도. 하긴 아직도 나는 당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아니, 못 알아들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레베제프는 거의 의자에서 뛰어오를 것처럼 펄쩍 뛰면서 말했다. 다만 감상적인 동정과 상냥한 위로의 말만이 그 환자에 대한 유일한 약입니다. 공장님, 그 사람을 환자라 부르는 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당신의 섬세한 지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환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뢰를 하나 들어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지금 돈을 가지지 않고는 찾아갈 수 없는 대위 부인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장군을 현장에서 꼼짝 못하게 잡으려는 건 바로 그 여자네 집이지요. 물론 이것은 오직 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령 대위 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 다른 무슨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고상하고 상냥한 태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독히 감상적인 인간이니까요. 믿어주십시오. 닷새를 참지 못하고 자기 쪽에서 먼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하고야 말 겁니다. 더욱이 가족들이나 당신과 같은 분의 감시하에 그 사람의 일거일동을 교묘하고도 고상하게 감독한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아, 공장님. 레베제프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감동 어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가 확실히 어떻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온몸에 피를 죄다 흘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절제와 술과 대위 부인과 이러한 것들이 함께 겹친다면 장군은 무슨 짓이든 못할 짓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이라면 물론 언제든지 힘 잘하는 데까지 도울 자세가 되어 있지만 공작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레베제프, 고백하건대 나는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당신은 아직 페르드 이시첸코를 의심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의심하란 말입니까, 공장님? 레베제프는 난처하다는 듯이 미소를 띠며 또다시 두 손을 애교 있게 모았다. 그런데 루키안 치모페이치, 여기 한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페르드 이시첸코는 나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페르드 이시첸코가 말하자면 그가 그랬으리라고 누가 안단 말이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그런 짓을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간으로 생각된단 말이지요. 레베제프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아시다시피 공작은 더욱더 미간을 찌푸린 채 될 수 있는 대로 레베제프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더욱 더듬거렸다. 내가 알기로는 페르드 이시첸코 앞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일체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런 말을 끄집어낸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비교적 옳은 판단일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누가 당신에게 페르드 이시첸코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레베제프는 펄쩍 뛰었다. 그렇게 나에게 기뜸을 해주더군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 말을 당신에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나 자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기랄, 어쩌자고 내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입 밖에 냈담. 이것 보세요, 공장님. 레베제프는 온몸을 떨기까지 하며 말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페르드 이시첸코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공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하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베제프는 공작과 보조를 맞추려고 그의 뒤를 이리저리 쫓아다녔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장군이 나와 함께 빌킨네 집으로 가는 도중인 그러니까 그 화재 사건에 관해서 나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은 분격해 맞지 않는 어조로 페르드 이시첸코에 대해 그와 비슷한 암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무지 두서없는 말이어서 간단히 몇 마디 질문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령 장군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임에 틀림없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듣게 되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공장님. 그것은 역시 장군의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당신한테 말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콜야가 조금 전에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콜야는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콜야는 오늘 아침 6시쯤에 무엇 때문인지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그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공작은 모든 것을 자세히 얘기했다.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레베제프는 손을 비비며 소리 없이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렇다면 장군은 6시쯤에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아드님을 깨워 페르드 이시첸코와 어울린다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쪽으로 오셨단 말이군요. 그러나 페르드 이시첸코는 참으로 위험스러운 인간이며 반면에 그의 아들에 대한 장군의 불안감은 무진장 크다는 거군요. 이것 봐요, 레베제프. 공작은 몹시 당황했다. 제발 신중히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해주시오. 소동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당신한테 신신당부하는 것이니 이것만은 조심해 주시오. 사정이 그렇다니 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매우 성실하고 고상하신 공장님. 레베제프는 더 이상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 어린 어조로 소리쳤다. 절대로 안심하세요. 모든 것은 나의 이 고결한 가슴 속에 깊이 깊이 간직할 테니까요. 둘이서 조용히 합시다. 함께 조용히 하자고요. 숭고하신 공장님, 나는 나의 모든 피를 아끼지 않고 나는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 비열한 놈입니다. 그러나 비열한 놈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파렴치한이라 해도 좋으니 한번 그놈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나와 같은 불안당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냐 아니면 당신처럼 더없이 고상한 분과 일하고 싶으냐고 말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결한 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덕성 때문입니다. 공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난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해요. 둘이서 말입니다. 10. 마침내 공작은 어째서 그 세 통의 편지에 손을 댈 때마다 한기를 느꼈는지 그리고 어찌해서 저녁까지 그 편지를 읽는 것을 미루어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까 아침나절에 그 세 통의 편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펼쳐보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으며 다시 악몽에 시달렸는데 또다시 그 죄지은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번에 그녀는 기다란 속눈썹에 눈물방울을 반짝이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아침에 공원에서 꿈을 꾸었을 때처럼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심정으로 여인의 얼굴을 되새기며 눈을 떴다. 그는 즉시 그녀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그는 거의 절망에 빠져 편지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 역시 꿈과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현실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묘하고도 부자연한 꿈을 꾸기도 한다. 그리고 잠을 깬 뒤 그 꿈을 세밀히 상기하고는 그 어떤 기이한 사실에 스스로 놀라는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이성이 잠시도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숨을 노리는 자객들이 우리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언제든지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당장에 흉기를 끄집어내 내려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잠옷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경우다. 그럴 때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막히도록 교활하게 그들을 속여 넘기고 감쪽같이 몸을 숨겨 달아났던 일을 상기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속임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숨은 곳을 모르는 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짐작을 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또다시 그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것이 분명하게 생각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꿈속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부조리, 호황하고 근거 없는 사건의 전개 등이 대체 어떻게 타협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객 중에 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호련히 여자로 변하고 우리로부터 교활하고 간사하게 생긴 조그만 난쟁이로 변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주저하지도 않고 기정사실로 즉석에서 받아들이고 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성이 극도로 긴장하여 비상한 힘과 교활함과 통찰력과 논리를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꿈에서 깨어나 분명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후에는 무엇인지 풀리지 않는 신비한 것을 꿈의 세계에 남겨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번번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그러한 느낌이 이상한 박력을 가지고 가슴에 들이닥칠 때도 있다. 그때는 자기 꿈의 황당무계함을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지럽게 교차하는 황당무계한 상황 속에 그 어떤 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는데 그 사상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 세계에 내재하는 것이고 줄곧 자기의 마음속에 존재해온 것이다. 마치 그 어떤 새로운, 예언적인, 기다리고 있던 것을 꿈속에서 듣고 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받은 인상은 기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간에 지극히 강렬한 것이나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꿈속에서 들은 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공작은 느꼈던 것이다. 편지를 펼쳐들기 전부터 공작은 이 편지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악몽처럼 느껴졌다. 저녁에 그는 혼자서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배회하면서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감히 그 여자가 아글라야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을까? 어떻게 그 여자가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찌하여 그런 미치광이 같은 생각이 그 여자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 공상은 이미 실현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스스로 이 공상의 가능성을, 아니, 이 공상의 정당성까지도 믿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꿈이라면 악몽이고 미친 짓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어떤 괴롭고 진실된 순환자와도 같이 정당한 그 무엇이 있어 그것이 꿈과 악몽과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편지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을 몽유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쉴 새 없이 이 편지의 구절들을 상기하고는 거기다 주의를 집중하여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은 전부터 죄다 얘기되고 있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읽은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일을 두고 번민하며 괴로워하던 것이 이 세 통의 편지에 남김없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편지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를 펼치시면 우선 이름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당신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변명이나 설명 같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면에서건 당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면 당신은 이와 같은 무례한 행위에 모욕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 비하면 나는 대체 무엇이겠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야말로 두 개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나가면 나 같은 건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령 내가 당신을 모욕할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은 후 다른 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을 병든 마음의 병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게 있어 당신은 완전한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당신을 보아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신념에 도달한 것은 비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렇게 믿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완전한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것으로 바라보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염려하시지는 마십시오. 나는 남이 들여다볼 수 없는 마음속에조차 당신을 나와 평등하게 생각한 적은 없으니까요. 나는 당신한테 분명히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요. 당신이 정말 염려하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발자국에 키스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녀는 다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당신과 그 일을 결합시키려고 애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당신이 과연 그 일을 사랑하는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는 첫눈에 벌써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마치 광명인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신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이에게 광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듣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이의 곁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당신 역시 그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당신도 그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녀는 다시 이렇게 쓰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당신 옆을 지나갈 때 얼굴을 붉히시는 것 같던데 왜 그러셨죠? 아마 내가 잘못 보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비록 당신을 아주 추잡한 소굴 같은 데 끌고 가서 노골적인 악행이나 추태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이 모욕을 느껴 화를 내실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야 물론 당신이 비열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모욕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당신을 모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쩐지 당신은 나 같은 인간까지도 사랑해 주실 것만 같군요. 당신은 나에게나 그이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밝은 영혼이며 중후할 줄 모르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자신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추상적으로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된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당신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당신은 어떠한 모욕이나 개인적인 원한에도 초연할 수 있으니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이기심에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 때문에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계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어제 당신을 뵙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 폭의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화가들은 그리스도를 성서에 쓰여 있는 얘기를 토대로 그리지만 나 같으면 좀 색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즉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그의 제자들도 때로는 스승을 혼자 남겨두는 일이 있었을 테니까요. 나의 그림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어린 소년 하나와 함께 남아 계십니다. 아이는 그리스도의 곁에서 놀고 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는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에게 천진난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인가 그에게 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머리에 무심히 얹혀진 그 손을 그대로 잊어버리신 듯 그리스도는 먼 지평선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에는 온누리와 같이 위대한 사상이 깃들어 있으나 그 얼굴은 서글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는 묵묵히 그의 무릎에 기대 조그만 손으로 턱을 괸 채 얼굴을 들어 때때로 어린아이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 그려본 그림입니다. 당신은 순진무구한 분입니다. 그 순진무구 속에 당신의 완전 무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바치는 나의 사모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곧 죽을 겁니다. 그녀의 세 번째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발 내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스스로를 굴욕시킨다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자존심 때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비하함으로써 어떤 쾌감을 느끼려는 여자라고도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에 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자존심의 발작 때문에 자기를 비하할 수는 도저히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한다는 건 역시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나는 자기 자신을 조금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결합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당신을 위해서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지요.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의 언니 아젤라에다가 처음 내 사진을 보았을 때 이만한 미모는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단 말을 하셨다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단념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레이스와 다이아몬드로 몸을 장식하고 술 주정꾼과 건달패들에게 애워싸여 있는 나를 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가소롭게 여겨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시지는 마십시오. 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내부에 어떤 것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쉴 새 없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두 개의 무서운 눈 속에서 나는 이 사실을 매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눈은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말이 없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에도, 그 우중충하고 쓸쓸한 집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필시 언젠가 세상을 아연케 했던 모스크바의 그 살인마처럼 비단 헝겊에 싼 면도칼을 서랍 속에 감춰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살인범 역시 어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역시 여자의 목을 찌르려고 항상 비단 헝겊에 면도칼을 싸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사람네 집에 갔을 때 어딘가 마루 밑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숨겨놨을지도 모르는 시체가 역시 모스크바의 경우처럼 유포에 쌓여 방부제가 든 약병 사이에 누워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그 구석을 당신한테 가르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결혼과 우리들의 결혼을 동시에 하기로 합시다. 나는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자고 말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무서움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나를 죽여버리겠지요. 그 사람은 나보고 헛소리를 한다면서 웃어버리더군요. 그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런 잠꼬대 같은 헛소리가 이 편지에는 얼마든지 있었다. 특히 두 번째 편지는 큼직한 편지지 2장에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공작은 마침내 어제처럼 어두운 공원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배회했다. 환하게 투명한 밤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밝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직 시간이 그렇게 이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시계를 차고 나오는 것을 잊었다. 어딘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정거장일 거야, 틀림없이. 그는 또다시 생각했다. 물론 오늘은 그 사람들도 저기엔 가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공작은 자기가 어느새 그 사람들의 별장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은 이리로 오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는 심장이 죄어드는 것을 느끼며 테라스로 들어갔다.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고 테라스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잠시 기다려보고 나서 홀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이 문은 언제나 잠그지 않는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홀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홀은 약간 어두웠다. 그는 의아스러운 듯이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알렉산드라가 손에 촛불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공작을 발견하자 깜짝 놀라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는 듯이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이런데 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른 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다. 어머나, 왜 이런데 서 계시지요? 이윽고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그저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시고 아글라야도 역시 그래요. 아젤라이다는 지금 막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나는 침실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린 저녁 내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S 공작은 페테르부르크에 가셨습니다. 내가 댁에 들른 것은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12시 반이에요. 우린 언제나 1시에 잡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이 9시 반쯤인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웃었다. 그런데 아까는 왜 안 오셨죠? 아마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내 생각은... 그는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모두 웃게 되겠군요. 그는 공원을 끼고 자기 집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었다. 심장은 뛰고 상념은 뒤얽혀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꿈과 같았다. 그 순간 이미 2번씩이나 꿈속에 나타났던 그 환영이 또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의 여인이 마치 여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공원에서 뛰어나와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이다. 그는 놀라며 우뚝 섰다. 여인은 그의 손을 세게 거머쥐었다. 아니다. 이것은 환영이 아니다. 공작과 이별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지금 공작과 얼굴을 맞대고 선 것이다. 그녀는 무언지 말을 했으나 공작은 아무 말도 않고 그녀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에 넘치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뒤따랐다. 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오늘의 이 상봉을 잊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통증을 느껴왔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공작은 무서워서 뒷걸음질했다. 그러자 그녀는 사내의 손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그 손에 키스를 했다. 아까 꿈속에서 본 것처럼 지금도 그녀의 긴 속눈썹에는 눈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일어나요, 일어나. 그는 여인을 부축해서 일으키며 겁에 질린 음성으로 속삭였다. 자, 어서 일어나요. 당신은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그녀는 물었다. 나에게 단 한마디라도 말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시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그 여자한테 갔었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마치 누구한테 쫓기고 있기라도 한 듯이 급하게 물어댔고 서둘러 말을 하려 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일 떠나겠어요. 앞으로 다시는 끝까지 당신을 보지 못할 거예요. 당신을 보는 것도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진정하고 어서 일어나요. 공작은 달래듯이 말했다. 그녀는 갈망하듯이 그 얼굴을 쳐다보며 사내의 두 손을 움켜쥐었다. 잘 있어요. 이윽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땅에서 일어나더니 총총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그의 곁을 떠나갔다. 공작은 이때 어디선가 불쑥 로고진이 그녀 옆에 나타나서 여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잠깐만 기다려주게, 공작, 하고 로고진이 소리쳤다. 5분쯤 후에 돌아오겠네. 5분이 지나서 실제로 그는 되돌아왔다. 공작은 아까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로 태워주고 왔어. 로고진이 말했다. 저쪽 구석에서 10시쯤부터 마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저 여자는 자네가 저녁 내내 그 아가씨네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아마 이젠 더 이상 그 아가씨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을 거야. 맹세했으니까. 그리고 자네가 희망한 대로 내일 이곳을 떠나겠다는군.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네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한 건데 자네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녀는 이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기 있는 저 벤치에서 말이야. 저 여자가 자진해서 자네를 데리고 왔나. 그게 어쨌단 말인가. 로고진은 희죽 웃었다. 그걸 몰라서 묻나. 자네 그 편지를 물론 읽어보았겠지. 그럼 자네도 정말 그 편지들을 읽어보았나. 공작은 문득 생각난 듯이 그렇게 되물었다. 그야 물론이지. 저 여잔 나에게 모든 편지를 다 보여주었지. 미쳤어. 누가 그런 걸 알겠나. 어쩌면 그렇지 않을는지도 몰라. 로고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공작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럼 잘 있게 하고 로고진이 말했다. 나도 내일 떠날 테니까. 나중에 너무 나쁘게는 생각지 말아주게. 하지만 여보게 하고 재빨리 돌아서서 그는 덧붙였다. 왜 자넨 저 여자가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나. 그래, 자넨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공작은 비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기는 행복하다고 할 리가 없지. 로고진은 아기에 찬 웃음을 던지고는 돌아다 보지도 않고 바쁜 걸음으로 가버렸다.